자, 다음은 그 중해기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실무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 단순회기 분석을 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공정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 그 예측 변수의 개수가 여러 개인 그런 중해기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중해기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 중해기 분석에서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고 다뤄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해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 사례를 통해서 그 점프에서 이 중해기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중해기 분석은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여러 개의 예측 변수가 있다 보니까 그 여러 개의 예측 변수 중에서 이제 변수를 선별하는, 즉 발응 변수와 관계가 있는 변수를 선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문제를 조금 깊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다중 공수성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자, 이것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다중회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확하게는 다중선형회기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그래서 다중회기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흔히 줄여서 그냥 이제 중회기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중회기라고 하는 것은 예측 변수 개수가 이제 2개 이상인 그런 그 경우의 회기 분석인데요. 이 그 중회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그 여러 개의 그런 그 예측 변수 중에서 어떤 예측 변수가 가장 반응 변수와 관계가 깊은가, 이거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문제가 생각보다는 조금 복잡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것보다는 그 사례를 통해서 좀 알아보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그 데이터 중에 그 솔라 에너지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 솔라 에너지라는 데이터에는 모두 4개의 열의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이 4개의 열 중에 첫 번째 열에는 히트프럭스라는 것이 있고, 그 옆에 이스트 사우스 노스라는 3개의 열이 있는데요. 이거는 태양 그 지별판에 그 흡수되는 열의 어떤 그 크기를 그 측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트 사우스 노스 같은 경우는 패널을 설치하는 그 방향과 각도를 얘기하는데요. 이 히트프럭스라고 하는 반응 변수에 그 이 세 가지 예측 변수 중에서 어떤 것이 영향을 미치고 또 그리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라 에너지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그 중해기 분석을 할 텐데요. 이 중해기 분석에서는 우리가 그 핀 모델이라는 그 점프의 메뉴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단순회기에서는 그래프 빌더라든가 혹은 그 fit yx 같은 걸 이용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여러 개의 그 변수가 있을 때는 fit yx를 가지고는 할 수 없고 fit 모델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회계 분석을 하는 그 절차에서 제일 첫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가 선점도를 통해서 그 변수들 간의 관계를 알아본다고 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4개의 열이 있을 때는 이 4개의 열 사이에 그 선점도를 그릴 때는 여러 개의 선점도를 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선점도 행렬이 되는데요. 자, 이 선점도 행렬을 우리가 이제 스캐터 플롯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스캐터 플롯 매트릭스를 먼저 한번 그려서 전반적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캐터 플롯 매트릭스를 그리는 것은 여기 그래프 메뉴를 가보시면 이렇게 스캐터 플롯 매트릭스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선택을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 대화상자가 보여지는데요. 이 대화상자에다가 이 4개의 열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그 OK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선점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려진 선점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되네요.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그 선점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반응 변수가 y축에 와야 되고, 그리고 x축에는 그 x에 해당하는 예측 변수가 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 반응 변수라고 하는 것이 히트프럭스인데, 히트프럭스가 보시면 이렇게 x축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그림을 해석하는 데 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자,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 메뉴에 다시 한번 스캐터 플롯 매트릭스를 선택을 하고, 자, 나오는 대화 상자에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Y 컬럼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 X가 있는데요. 여기 Y 컬럼에다가 히트프럭스를 집어넣고, 여기 X에다가 이사우스노스라고 하는 이 3개의 예측 변수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OK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X 변수와 Y 변수의 관계만을 나타난 선점도가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선점도가 약간 그 세로로 긴 형태의 모양인데요. 자, 이거를 선점도를 그릴 때는 되도록이면 X축과 Y축의 길이가 동일한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우스를 가지고
자, 여기를 이렇게 넓혀줍니다. 이렇게 넓혀주면 그 넓혀준 것만큼 옆에 있는 다른 그래프들도 같은 크기로 넓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선점도가 그려졌는데요. 이렇게 선점도를 그리고 나니까 이스트하고 히트플럭스의 관계, 그리고 사우스하고 히트플럭스 이 두 개 사이 관계는 관계가 그렇게 뚜렷해 보이진 않네요. 자, 그런데 맨 오른쪽에 있는 놀스 같은 경우는 그 놀스 쪽에 있는 값이 증가할수록 반응 변수의 히트플럭스의 값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는 이 이스트 놀스라고 하는 것은 그 패널의 각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놀스 같은 경우는 각도를 크게 할수록 그래서 열을 흡수하는 정도가 떨어진다. 뭐 그런 그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계략적으로 이러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일단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 우리가 핀 모델을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핀 모델은 그 툴바에 있는 이 아이콘이 바로 이 핀 모델을 나타내는 아이콘인데요. 자, 이걸 선택을 해서 자, 나오는 대화 상자에서 자, Y에다가 hitbox를 집어넣고 여기는 이 east north라고 하는 세 개의 엣지 변수를 이렇게 드래그를 한 후에 우측 하단에 있는 그 add라고 하는 버튼을 누릅니다. 자, 이 add라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세 개의 엣지 변수가 들어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personality는 바로 우리가 최소 자습법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스탠다드 레스퀴어가 디폴트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자, 런을 누르게 되면 자, 분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분석된 결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크기를 좀 조절을 했고요. 자, 그럼 여기 있는 분석 결과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왼쪽 상단에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앞에서도 봤었는데요. 그 X축에는 그 반응 변수의 히트플럭스를 예측한 값이고 Y축에 있는 것은 실제 측정을 한 히트플럭스의 값입니다. 그래서 반응 변수의 예측값과 실제값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보기 위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면은 그 레버리지 플롯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레버리지 플롯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기 있는 이 세 개의 예측 변수라고 하는 것이 반응 변수와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그래프 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이 그래프를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지금 이 그림을 잘 보시면 그 각각의 그림에 이렇게 가운데 빨간 선이 있습니다. 이 빨간 선이 있고 그 빨간 선이 그 이스트, 사우스, 노스가 있으면 그 빨간 선에 양쪽으로 이렇게 밴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밴드가 있는데요. 이 밴드의 그 모습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 지금 전체를 가로지르는 그 파란 선이 있는데 이 파란 선을 여기 있는 이 그 실내 구간이라고 하는 이 밴드가 그 파란 선을 뚫고 지나간 경우라면 그 예측 변수는 반응 변수와 관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만약에 그 밴드가 가운데 있는 파란 선을 뚫고 지나가지 않았다라면 그런 경우는 그 예측 변수는 반응 변수와 별로 관계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이스트 같은 경우는 그 밴드가 그 가운데 있는 파란 선을 뚫고 지나가지 않는 모습이고요. 그 오른쪽에는 사우스와 노스 같은 경우는 그 밴드가 파란 선을 뚫고 지나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그래프의 결과로만 본다라면 그 이스트라고 하는 것은 반응 변수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고 사우스와 노스만이 반응 변수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우리가 일단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그래프에 의한 판단이니까 자, 수치적으로 한번 볼 텐데요. 그 핀 모델 같은 경우는 그 결과 레포트 상에서 이펙트 서머리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랬죠. 그 이펙트 서머리에 보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세 개의 예측 변수에 대해서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P값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로그 월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P값의 그 상형 로그를 취해서 음수를 곱한 것, 마이너스를 곱한 것이 바로 로그 월스가 됩니다. 그래서 P값이 작을수록 로그 월스 값은 커지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근데 노골수를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냥 P값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쉽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P값을 보니까 P값은 지금 맨 아래쪽에 있는 P값이 제일 크고 맨 위에 있는 그 P값이 가장 작게 이렇게 순서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맨 아래쪽에 있는 이스트라고 하는 예측 변수에 대한 P값은 0.0 9247로 우리가 정한 유의수는 알파 5%보다 작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이스트라고 하는 것은 반응 변수인 히트플럭스하고 그렇게 관계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때 여기 있는 이 이스트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모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문제를 잠깐 다뤄보겠습니다. 우리가 회귀 모형을 만들 때 이런 변수를 선별하는 것은 그 회귀식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예측 변수들 중에서 불필요한 예측 변수, 즉 반응 변수와 관계가 없는 예측 변수는 모형에서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예측 변수를 모형에 넣게 되면 우리가 그 모델을 가지고 예측했을 때 예측 오차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이스트를 모형에서 빼줘야 되는데요. 자, 이걸 빼는 것은 어떻게 빼냐면 여기는 이 이스트를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 이 아래쪽에 있는 Remove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Remove 버튼을 여러분들이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 Remove 이스트라고 하는 텀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그 텀을 모형에 포함시키려면 여기 보시면 add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add를 넣어가지고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그 add columns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이 이스트를 클릭하고 add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시 그 이스트가 다시 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일단 P값이 큰 것은 모형에서 빼야 되는데 뺄 때는 여기 있는 이 이스트를 여기 있는 이 리무브 버튼을 이용해서 이스트를 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이스트를 한번 제가 이제 빼보죠. 이제 빼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는 그 레지럴 플랫이 나오는데요. 레지럴 플랫 중에서 바로 이 X축에 예측값이 나와 있고 Y축에 잔차가 들어있는 그림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 그림은 등분산성을 확인하는 그림이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있는 그림 부를 때 이 그림은 약간 그 깔때기 형태의 모양을 띄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 모양, 이런 현상을 해결하는 것은 사실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큰 문제가 있지 않는다라면 거기에 시간을 쏟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곳에 시간을 쏟는 게 좀 난데요. 자,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나중에 언제 한번 다른 토픽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가보시면 그 Summary of Fit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Summary of Fit에 보니까 결정계수가 85.8%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RMSA는 8.93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제 분산 분석 표가 있고, 그 아래에는 파라메터 에스티메이트 테이블이 있는데요. 이 파라메터 에스티메이트 테이블에는 우리가 지금 원래 3개의 예측 변수가 있었는데, 저 위쪽에는 이펙 서머리에서 우리가 이스트를 뺐기 때문에 여기 있는 테이블에도 이스트가 빠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분석한 결과로 온다면 그 3개의 예측 변수들 중에서 이스트를 제외한 나머지 2개의 예측 변수가 반응 변수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P값을 확인했고 그 다음에 결정계수를 확인했다라면 네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가 뭘 한다 그러냐면 이상치 여부를 확인한다 그랬습니다. 자, 리스판스 히트박스에 자, 세이브 컬럼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쿡스 디스턴스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위에 보시면 스턴타이즈 레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턴타 레저과 쿡스 디스턴스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상치를 파악한다고 했는데요. 자, 먼저 여기 있는 이 스턴타이즈 레저를 먼저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빨간 삼각형을 눌러서 자, 세이브 컬럼에 가가지고 우리가 쿡스 디스턴스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럼 뒤에 보시는 그 데이터 테이블에 가보면 이렇게 그 표준화 잔차와 그리고 쿡스 디스턴스 값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표준화 잔차 같은 경우는 그 절대값이 2 이상인 경우 우리가 이상치로 의심을 한다 그랬고, 쿡스 디스턴스 같은 경우는 1 이상이 되면 그 이상치로 의심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값들을 쭉 살펴보는데요. 여기 있는 값들을 쭉 살폈을 때 여기 보시면 여기 22번째 행에 있는 것이 그 표준화 잔체 값이 2.7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2번째 행에 있는 이 관측치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회계식을 가지고 좀 잘 예측이 되지 않는 그런 값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 그 관측치가 그 오른쪽에 있는 쿡스 디스턴스를 보면 그 값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영향을 그렇게 크게 주지는 않았다. 지금 모형을 만들 때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그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이 그 결과물 상에서 이상치가 특별히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이상치에 대한 파악이 끝났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이 뭐냐면 그 모형의 적합성을 알아보는 것인데요. 아까도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잔차 그림상에서 우리가 본다 했습니다. 그 잔차 그림이 약간 그 등분산성을 위반한 것으로 나오지만 뭐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잔차에 대한 성질 중에 이제 정규성을 만족하는지를 알아보려면 여기 있는 리스판스 히트박스 쪽에 있는 로우 다이고네틱스에 보시면 이렇게 레저럴 바이 그 노멀 퀀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 이 아래쪽에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여기 찍혀져 있는 점들이 이 바깥쪽에 있는 밴드 안쪽에 직선 가까이 찍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그 잔차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변수들도 선별이 되었고 모형의 적합성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예측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예측을 하는 것은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사실 편리한 방법은 바로 이 그
프로파일러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리스판스 히트복스 쪽에 있는 그 빨간 삼각형을 누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팩터 프로파일링 해가지고 프로파일러를 이렇게 선택을 해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아래쪽에 이렇게 그 프리딕션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우스와 놀스에다가 적당한 값을 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그 중회기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P모델이라고 하는 그 메뉴를 사용하는 것과 그 P모델을 이용한 분석 레포트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소개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이 중회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 중회기 분석에서는 변수를 선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P값이 큰 거를 빼는 형태로 변수를 선별했는데요. 생각보다는 이게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예를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린 그 시멘트란 데이터를 가지고 그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의 첫 번째 열에는 그 반응 변수 y가 있고, 그 뒤로 x1부터 x4까지 4개의 예측 변수가 있습니다. 자, 예측 변수의 수가 그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핀 모델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툴바에 있는 핀 모델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오는 대화 상자에 이 y라고 하는 것을 y 쪽에 선택을 해주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x1부터 x4 이 4개의 예측 변수를 아래쪽에 있는 모델 박스에다가 애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그 emphasi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그 디폴트는 그 effect leverage인데요. 자, effect leverage를 이용하게 되면 그 leverage 플랫이 같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굳이 그 그림까지 우리가 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자, 이 콤보 상자를 누르시면 여기 minimal report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분석 결과를 최소한의 레포트에 보여주는 것인데요. 자, minimal report를 선택을 하고, 자, 그리고 run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가 꼭 봐야 될 그 수치적인 테이블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먼저 봐야 될 것은 그 위쪽에 있는 그 이펙트 서머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분석했을 때 그 예측 변수가 이제 반응 변수 y하고 관계가 있어야지만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4개의 예측 변수 중에서 어떤 예측 변수가 이제 반응 변수와 관계가 있는지를 P값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펙트 서머리 쪽에 있는 그 4개의 예측 변수에 대한 P값을 보면 그 P값이 모두 다 5%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는 4개의 예측 변수가 반응 변수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자, 문제는 과연 여기 있는 결과를 그대로 믿고 4개의 예측 변수 모두 다 반응 변수 y하고 관계가 없는지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이 팩 서머리에 보면 x1부터 x4까지 그 4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x3하고 x2를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한 후에 이 아래쪽에 있는 Remove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는 것은 x1과 x4가 남게 되는데요. 남은 2개의 P값을 보니까 0.000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P값이 5% 이하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2개의 예측 변수는 반응 변수하고 관계가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다른 걸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add를 누른 다음에 여기는 4개의 x 변수를 다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add를 누르면 처음처럼 돌아가게 되는데요. 아까는 우리가 x2와 x3를 선택을 해서 제거를 했는데 이번에는 x3와 x4 이 2개를 선택해서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거를 하니까 역시 x1과 x2가 남게 되는데요. 그 우측에는 p-밸류가 역시 5%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바로 이 그 중회기 분석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라면 바로 이 변수를 선별하는 것인데요. 모든 예측 변수가 다 포함이 되어 있을 때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P값이 다 컸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예측 변수를 선택을 해서 제거를 했더니 남겨진 예측 변수의 P값이 5% 이하로 줄어드는 것을 봤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 중회기 분석에서는 이 변수 선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제거했던 예측 변수를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dd를 누른 다음에 자, 4개의 x를 선택을 하고 자, add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4개의 예측 변수가 다 보이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그 레포트 결과물의 맨 아래를 보면
파라메타 에스티메이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파라메타 에스티메이트에는 P값이 그 위쪽에는 이펙트 서머리와 동일한 P값이 출력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지표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지표를 구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마우스 포인터를 파라메타 에스티메이트 테이블에 아무 곳에나 둡니다. 자, 그리고 우클릭을 하게 되면 메뉴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메뉴 중에 보면 컬럼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 컬럼이라는 메뉴를 누르시면 그 중에 뭐가 있냐면 맨 아래 두 번째 VIF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VIF는 그 Variance Inflation Factors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말로는 이제 분산 팽창 계수라고 부르는 지표인데, 자, 이 지표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표를 구해 보면 그 파라메터 에스티메이트 테이블 P값 오른쪽에 이렇게 VIF라고 하는 열이 생기고 값이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값은 무엇을 하는 지표이냐면 바로 이 다중공선성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다중공선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예측 변수들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보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VIF라는 지표가 5 이상이 된다면 혹은 혹자는 10 이상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5 혹은 뭐 10 이렇게 지표들이 있는데 기준이 있는데요. 이런 기준을 벗어나게 되면 그 기준보다 값이 더 커지게 되면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다중공선성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한다라면 그거는 예측 변수들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분석하는 회귀 분석에서의 예측 변수들은 사실은 독립이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완벽한 독립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중공수성이 존재를 하게 되면 이 중회귀 분석에서 분석을 할 때 꽤 어려운 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4개의 예측 변수를 다 넣었을 때 그때는 P값이 컸지만 그 중에서 특정한 예측 변수를 제거를 하니까 P값이 줄어들게 됐는데요. 바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도 바로 다중공선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다중공선성이 존재를 하게 되면 그 상태에서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분석을 하게 되면 그때는 전반적으로 P값이 크게 나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P값이 크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유의한 인자, 즉 반응 변수와 관계가 있는 그런 변수를 선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중회귀 분석에서는 이런 변수 선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 변수 선별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